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지쳐갑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떤 날은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말에 반응하려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갉아먹었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새겨진 10가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한마디, 남편 표정 하나, 자식들 말투 하나까지도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늘 미안하다고 살았거든요. 그 여성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왜 맨날 죄송하다고 해? 그러면 듣는 나도 불편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가족 간의 대화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을 소진시켜 갑니다. 진심을 다해 베풀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는 없었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 신경 쓸수록 상처만 깊어진다.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60대 박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옛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늘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이상했어.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이 과장이 인사할 때 평소보다 차가워 보였는데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동료의 말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좀 말이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박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말이 많았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앞으로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그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실제보다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심지어 침묵까지도 모두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이곤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순간의 기분이나 상황이 나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신경 쓸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의미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문장 해명하려 할수록 오해는 커진다.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 45세 직장인 최 씨는 부서 내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 때문에 한 달 넘게 고생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진행 중에 동료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최 씨 책임인 것처럼 소문이 났습니다. 최 씨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료들 한 명 한 명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메신저로 장문의 해명을 보냈으며 심지어 팀장에게까지 따로 시간을 내어 정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최 씨가 왜 이렇게 변명을 열심히 하지? 정말 뭔가 숨길 게 있나 보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해는 더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명을 듣는 대신 그가 해명하려 애쓰는 모습 자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실제 상황이 명확해졌을 때 몇몇 동료들은 최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그들은 진실을 알고도 자신의 첫 번째 판단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애초에 오해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명하려 할수록 오해가 커지는 이유는 듣는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해명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저 사람이 숨길 게 있구나라는 확신만 더해질 뿐입니다.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굳이 긴 설명 없이도 내 편에 서줄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나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명해도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장 잘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있다. 내 진심보다 자기 입장만 중요한 사람이 있다. 55세 주부 김 씨는 20년 넘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김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들 돌봄이 필요할 때, 집안일이 바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심지어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김 씨는 언제나 그 친구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야. 하지만 김 씨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아, 그래. 힘들겠다라는 짧은 위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김 씨가 아이들 돌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라며 거절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 친구 사이에 돈이 오가면 관계가 틀어지잖아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는 자신의 어려움이 항상 김 씨의 어려움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친구는 김 씨의 진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자신은 그만큼 진심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진심보다 자기 입장만 중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내가 베풀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베풀어야 할 상황이 되면 온갖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욱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장 사람, 마음 다 헤아리려 하지 마라. 마음은 바다 같아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지친다. 42세 회사원 이 씨는 팀장으로 승진한 후 부서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김 대리가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내가 어제 업무 지시를 할 때 기분 상하게 했나? 박 사원이 회의 중에 말이 없었는데 무슨 불만이 있는 걸까? 최 대리가 점심 약속을 거절했는데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이 씨는 매일 부서원들이 표정과 말투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 씨 자신의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부서원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주말에도 그들과의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씨의 과도한 관심이 부서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팀장님이 왜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편하게 일하고 싶은데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팀장님이 제 표정까지 살피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이 씨는 선의로 한 행동들이 오히려 부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혼자 카페에 앉아 있던 이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들 각자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나와 연결지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 대리의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은 집에서 아이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박 사원이 말이 없었던 것은 단순히 몸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대리가 점심 약속을 거절한 것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였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바다와 같습니다. 깊고 넓어서 그 끝을 알 수 없고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물결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려 하면 들여다보는 사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려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5번째 문장 침묵이 무시로 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말해도 상처받을 게 뻔할 땐 그냥 조용히 둬라. 48세 주부 정 씨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돌아왔지만 그때마다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추석에 시어머니가 정 씨의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요리를 못하네. 아이들이 불쌍해. 그 순간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들이 한 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세요. 정 씨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다 잃을 거야. 결국 그날 명절은 최악의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정 씨는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어머니는 내 침묵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더 심한 말을 하셨겠지. 침묵이 무시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이 마치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해도 상처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히 두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무시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침묵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6번째 문장 무관심이 모든 싸움의 해답이 된다. 붙잡고 따지는 순간 나만 초라해진다. 38세 직장인 한 씨는 동료와의 갈등으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동료는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실수를 한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한 씨는 이 상황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야? 한 씨는 그 동료를 따로 불러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번에 업무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지만 그 동료는 한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그때 저도 바빠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런 일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한 씨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준비했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반응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씨는 점점 더 열을 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증거인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시면 팀워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한 씨가 열을 낼수록 그 동료는 더욱 태연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별일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은 한 씨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가 왜 저렇게 사소한 일로 따지지? 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붙잡고 따지는 순간 나만 초라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증거가 명확해도 상대방이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이후로 한 씨는 그 동료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그 동료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지 않았고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소통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갈등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한 씨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동료도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이 모든 싸움의 해답이 되는 이유는 싸움은 양쪽이 모두 참여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관심을 끊어버리면 싸움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7번째 문장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 죄책감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것이다. 52세 자영업자 윤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정말 힘들어. 집에서도 남편이랑 맨날 싸우고 아이들도 말을 안 듣고 정말 우울해. 윤 씨는 그런 친구를 위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윤 씨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업이 잘 돼서 내 심정을 모르겠지. 너는 남편이 착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너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서 우울함이 뭔지 모르겠지. 윤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 자랑을 했나? 내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야 하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윤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좋은 소식은 친구 앞에서 말하지 않았고 친구의 푸념을 더 열심히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윤 씨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내 사정을 이해해줘야 해.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더 많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윤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감정 자체가 이 관계가 이미 균형을 잃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행복을 축하해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진 관계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 미안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보이면 죄스러워집니다. 이런 감정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나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줄 것이고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8번째 문장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집착이다. 43세 회사원 최 씨는 대학 동기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최 씨는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만나서 밥 먹을까? 보고 싶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를게. 처음에는 동기들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동기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심지어 반년이 지나도 그들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시험 삼아 6개월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 누구도 최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생일이 지나고 새해가 지나도 아무도 최 씨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인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찾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관계,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하는 관계, 내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도
실제로는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편할 때 만나면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9번째 문장,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한 번 속는 건 실수지만 2번은 선택이다. 47세 소상공인 박 씨는 지인을 통해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 파트너는 처음에는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가 함께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사장님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꼭 필요해요. 박 씨는 그 말을 믿고 사업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박 씨는 나중에 알게 되었고 수익 배분도 처음 약속과 달랐습니다. 박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일로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서로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2번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파트너는 처음부터 박 씨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할 때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담해집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2번 속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을 알고도 다시 기회를 준 것은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10번째 문장, 신경 꺼야 진짜 나를 돌볼 수 있다. 사람보다 내 마음이 먼저다. 41세 직장맘 조 씨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족들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남편이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 보이는데 아침을 든든하게 차려줘야겠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표정이 안 좋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기분이 어떠시지? 동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조 씨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살피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정작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 씨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나 봐요. 좀 더 자신을 돌보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조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 자신을 돌봐본 적이 있었나? 그날 밤 조 씨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감정이나 원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이 기분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조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을 먼저 챙겼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마음이 답답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조 씨가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했고 직장에서도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신경을 꺼야 진짜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에 온 신경을 쏟고 있으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내 마음이 먼저여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가지 문장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냉정하거나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무관심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저녁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는지, 그리고 정작 내 마음은 얼마나 돌보았는지 말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다해 진심을 표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상처 주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시선과 평가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무관심이 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마세요. 모든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서는 찾기 어려웠던 마음의 평화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의 지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만의 깨달음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